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냥 법원에서 그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기일 변경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뭐 검찰의 수사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응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실하게 재판에도 이제 응할 것인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백현동 대북 송고권으로 이렇게 논쟁하다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대장동권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대장동권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이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연령 비연령 범죄라 그래서 그 법리 해석이 대단히 이제 필요한 그런 범죄여서 전문가들도 대단히 어려워하는 범죄이고요. 또 선진국에서도 이 범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든지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그 정책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권의 행사가 재량을 초과했느냐 아니면 재량 사항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장동권이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뭐 소명 정도가 아니라 입증과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야지 유죄가 나오는 그런 것이어서 백현동과 대구송공권의 시즌2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 대장동권과 관련해서도 또 428호 약정설이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재명 대표가 무죄의 로 이제 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백현동과 대구 송금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차별적인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서 그 뭐 뭔가 이제 대단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의 100% 구속될 것이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으로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혐의 소명이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 대장동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많은 뭐 그동안에 그 셀 수 없는 보도가 나오고 대장동권 관련된 그 뭐 이렇게 혐의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스모킹건으로 얘기됐던 428호 약정설에 대해서는 그 기소 그 장에다가 공소장에다가 적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가 21년도에 진행이 돼서 21년 10월 달에 이제 이동교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1년이 지난 22년 10월 달에 그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가 바뀌면서 유동규가 석방돼 나오면서 모든 진술들이 뒤바뀌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등의 수사로 이어지면서 기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검찰의 단계가 지나고 이제 그 진실의 법정인 법원의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검찰들의 그동안의 일방적인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저는 무죄를 입증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보도자료 왜 나왔던 그 기사들에 나왔던 그 이상의 또 증거나 물증 같은 것도 또 뭐 스모킹거나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무죄로 기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노릇의 업무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요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취지는 뭐냐면 1년 동안의 재판을 받은 거는 이제 그 유동규를 비롯한 그 대장동 비리 민간 업자들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1년 뒤에 유동규가 석방돼 나오면서 풀리방인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진술을 바꾸면서 이 대장동 건도 백현동과 대구송고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적과 편파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백현동과 대구송고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재판에 참석한 횟수와 관련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자주 이제 재판에 참석하다 보면 당대표로서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이 2010년도에 당선되잖아요. 2010년도부터 정부에 대한 뭐 지자체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거 관련된 비판들을 직선적으로 많이 해서 셀 수 없는 정도의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또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도 성남시장 때는 일주일에 4번을 재판받으러 다녔고요. 도지사 시절에도 3번씩 나가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이 95%가 됐고 대선 후보로까지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정무적인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전투표장에 어떤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통상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30한5% 내외의 그 투표율을 지금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은 이제 투표율이 20%가 넘으면은 우리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표가 많은 정당이 사실 유리한 게 맞고요. 근데 보통은 통상 이제 그 투표율이 높으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야당에게 유리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의 그 지자체장의 보궐선거이지만 이것이 이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 판결 받은 지 그것도 비리 공무원으로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했고 또 그런 범죄자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공당인 그 여당에서 그것을 공천을 주고 또 방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김태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부 여당이 이제 만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대단히 높아진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한 40% 정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민주당이 좀 유리한 선거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해보고 지금 나와 있는 뭐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유리한 측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방심하지 않고 한 표라도 더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변수 말씀하셨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구도가 사실은 뭐 전국에 있는 이제 그 구청장, 시군 구청장 중에 하나의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지역 일꾼론에 대한 프레임을 좀 만들려고 좀 대단히 노력은 하시지만 실제로 강서 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보궐선거를 자초한 당사자예요. 그래서 40억의 혈세를 낭비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세 낭비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될 후보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후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40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저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도의적으로 그런 이제 비판도 받아야 될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으로 뭐 정부로부터 그 매년 1,000억 이상으로 뭐 이렇게 받아와서 40억은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는 이런 후보. 기본적으로 후보의 자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내 성과와 관련해서도 그분이 낸 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측면들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인물론이라든지 부총장으로서의 성과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또 최근에는 이분이 판교랑 또 성수동의 아파트 두 채를 좀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는 또 허름한 빌라에 또 뭐 이렇게 위장으로 지금 선거를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혹투성이 또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뭔 말이냐면 본인 소유의 집이 판교랑 지금 또 부인 소유의 집이 성수동에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간보에 게재된 걸 보면 뭐 1,000에 60만 원짜리 오피스텔도 있다가 또는 또 보증금 1억에 30만 원의 그 허름한 뭐 빌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해명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서구청장에서 공직을 수행하려고 그 선거에 출마했다라고 하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또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성수동인가 옥수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고가로 뭐 전세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판교에 있는 집은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빌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출마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주소만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 후보자의 경우에도 뭐 미흡한 부분은 성실히 설명할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에 17명의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17명의 장관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어요. 이번에 3명의 후보들도 그렇게 되면 20명의 장관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요.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다음에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 오면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해명을 막 합니다. 그래서 거짓 해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제출하지 않고 이것이 정가의 보도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청문 제도 자체를 아니 무력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좀 태도라 관행이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이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행 후보자랑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까지는 봤거든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게 김행 그 후보자도 참석을 하고 국민의힘도 참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서 어제 11시 한 반 정도에 일방적으로 퇴장했잖아요. 그 후보자하고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유는 그 권인수 그 위원장께서 뭐 야당의 좀 편파적인 뭐 이렇게 유리한 진행을 했다 이거여서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후보자가 그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래서 그런 또 선례를 만들면 안 좋은 선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좀 참석을 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또 후보자도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참석한 이후에 얼른 이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3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늘도 진행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차수가 이렇게 이제 하루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파킹이라든지 또는 배임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그 친분설이라든지 또는 여가부 장관과 관련된 자질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주식 파킹과 배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 자료 제출을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가부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자료 없이 계속 아니다라고만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친분설이라든지 여가부 장관의 자질, 그러니까 뭐 위키트리에 대한 기사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된 좀 비하적인 그런 차벌, 그 혐오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위키트리의 그런 그 기사들 그런 내용들이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그래도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처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행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이거는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소명하는 것이지 우리 야당을 위해서 소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다 이렇게 소명하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에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검증을 하는 과정이죠. 검증하는 과정이고 그 주식 파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그 근거된 자료가 본인이 제출해야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 관련해서도 규정하고 그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뭐 2013년도에 위키트리하고 코바나 콘텐츠가 공동 주최한 전시회에도 참석도 하셨고 또 2016년도에도 또 같은 사례가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제 소명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후보자가 얘기를 했지, 김건희 여사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자 위키트리의 공동 창업자 공은희 씨가 월단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삼성 박물관인가요? 뭐 거기 어떤 분이 만든 단체인데 거기에 공은희 씨가 거기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 공동 창업자인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죠, 후보자가. 그런데 같이 김건희 여사 같이 거기 가가지고 어울린 적이 없다라는 주장인 것이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도 어제도 했어요. 그 근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김행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뭐 의혹도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내한해갖고 대단히 그 이슈가 많았던 그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은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대통령 옆에서 수행하면서 모든 걸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회에 가서 같이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라는 거고요. 2016년도에도 그 보니까 그 해외에 연수 중이었는데 귀국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두 분 간에 대단히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히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소명에 대한 판단들은 국민이 이제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 인청의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씨하고 여행 가서 사진 찍었으면 친밀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두 분 다르게 잠시만요. 평가를 아니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친밀하지 모른다면서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김만배 씨 잠시만요.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거 검찰에서 아니, 상가에서 한번 주관적 본 게 친한 인식이라고 거예요? 그냥 무혐의 각하시켰잖아요. 기소 안 하고. 그거는 다면 아직까지는 윤 전 후보자의 말이 거짓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내용은 그냥 야당에서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정원에 작성한 문건에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문체부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그 백서에도 104번이나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 기록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유인촌 당시 장관이 직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은 그럼 나를 왜 기소하고 처벌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한 팩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자꾸 사법부 공백을 얘기하시는데요. 사법부 공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법부 공황입니다. 사법부 공황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격 인사를 임기가 6년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 사법 공황 상태를 막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법원장이 임명 안 된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게 오늘 이제 표결을 해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돼갖고 이제 저게 되면 바로 빨리 적임자를 갖다가 다시 재청을 하면은 다시 또 인사청문회 열리면은 한두 달 안에 또 다시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인데 그 재산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 10억 원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몰랐다. 답변할 때 몰랐다. 나는 몰라. 계속 그런데 모르는 게 그거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건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소명이 절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 쪽에 구성원들 자체가 이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이잖아요. 상권 분립하에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런 상권 분립의 수장인 사법부의 수장을 뽑는 그런 거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개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잣대로 해서 이걸 비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이전 대법원장에 비견해서 그 이상의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당론 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인사청문회 이제 우리 당 간사인데 의총에서 대단히 부적격한 인사라고 의견을 발표해서 네. 의원들의 입장은 부적격 인사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인사와 관련된 투표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처럼 이렇게 당론으로 정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도 그래서 며칠 전 엊그저께 했던 의총에서도 당론으로 하는 거는 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적격 인사라는 인식들은 다 공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는 무조건 다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그거 자체도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법부도 그 입법부와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후보를 뽑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 무조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후보를 부적격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결시킨다.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저희 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한 적이 없고요.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념 편향적인 공격을 한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 변협에서 실시한 그 평가에서 항상 하위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법조계조차도 이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법원의 내부에서도 이 성명서까지 발표했더라고요. 이거 부적격 인사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그 의견들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대법원장을 모시고 따라야 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사라는 것 이것도 같이 분명히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